네, 지금 계속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일본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다는 속보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관련 특집으로 방송을 꾸미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일본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그다음에 한일 간의 인식차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스다주쿠대 국제관계학과의 박정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잠깐 귀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일본에 계실 때 이제 느꼈던 일본 내 분위기하고 예. 귀국하셔갖고 이제 느끼는 한국의 분위기 많이 다릅니까, 교수님? 아, 네, 많이 다르네요. 주로 어떤 점이 크게 다른가요? 일단은 일본에서 일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네.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상태이고요. 아, 그리고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 문제도 항상 헤드라인 되지는 않았는데 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뭐 당연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돼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측면도 내가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일본의 분위기는 차분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차분한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주로? 관심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예. 일본의 경제 통상성이 10월 2일 날 발표하기 전부터 네. 한국 관련된 보도나 기사가 꾸준히 있었고요. 예. 관심들은 있었습니다. 음. 반면에 당시에 한국의 보도나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예. 관련해서.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관심은 쭉 있었지만 관심의 감정의 폭이 예.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그 일본 다녀온 강창일 의원하고 인터뷰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예, 예.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 문제를 안보 문제로 보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제 전하던데 교수님도 같은 견해세요? 저는 뭐 처음부터 이 문제는 안보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좀 더 풀어주신다면. 일단은 7월 2일 날 경제통상성 발표가 네.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가 한국의 반도체 관련 산품목에 대한 경제 네. 규제였는데 그와 동시에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나가는 것이죠. 예, 예. 화이트 국가를 배제하고 말고의 문제는 통상 문제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 안전보장에 근거한 조치인 것이고 네. 이 문제는 일본에서는 오히려 되게 확실하게 언론에서도 그랬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네.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좀 관찰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는 처음엔 통상 문제를 이해하다가 네. 좀 지나서 한국의 미래 산업에 대한 공격 최근에 안보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좀 느껴져서 네네. 약간의 인식의 차이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내에서는 이런 해석도 있었거든요. 일본이 이제 안보 문제를 거론을 했을 때 이제 간단히 이런 거잖아요. 어떤 전략 물자가 한국이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무기 개발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잖아요. 일본 안에서. 예,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이제 나왔던 반박이 오히려 일본이 전략 물자를 관리를 못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게 수치가 더 많다. 이런 반박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예, 게 예. 일본으로 전해는 지고 있습니까? 근데? 물론인데 네. 그렇게 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하게 예.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여튼 오늘 가기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화이트 국가 배제되기 이전에 네. 이뤄졌던 일련의 안보 관련된 일본 측의 의혹 제기는 예. 일종의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본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네. 만약에 오늘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를 한다면 네. 배제를 한 다음에 수출 규제 품목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규제하고 말고의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그렇죠. 예. 앞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한국에 대한 안전보장 내지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도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오히려 이후에 더 안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죠. 제도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국가 배제라는 것은 예. 이 말씀드린 대로 안전보장상의 의혹인 거죠, 이미. 네. 화이트 국가 배제 자체가 이미 한국을 안보 리스크가 있는 국가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네. 앞으로 실제로 규제한다고 하면은 그 근거는 반드시 안보 문제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일본 안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근데 일본이 네. 안보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 사실은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복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명분으로만 안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 삼고 의도적으로 빌미 삼고 있는 것이고 또 실상은 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 이제 드린 것처럼 일본이 더 관리가 허술하다. 예.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예. 그게 아니라 그럼 일본 안에 어떤 그 아베 내각이나 일본 언론 같은 경우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그 분위기가요. 예. 갑작스럽지는 않았고 예. 특히 2017년경부터 네. 이미 확산이 된 상태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되게 커져 있는 상태인 거고, 예. 그리고 또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식의 이제 불신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는 전 생각을 못했는데 네. 안전보장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적어도 한일 관계를 지탱해왔던 유일한 이제 기둥이죠. 네.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의 승인 내지는 동의가 없으면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허. 근데 그 7월 2일 날 일본이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리고 공지를 한 다음에 그 일본 언론 매체라든가 지식인 그리고 오피니언들의 말을 들어보면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요?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 그러면 지금 2017년을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이고요. 예, 예. 그러면서 어떤 대북 정책의 어떤 이제 변화가 일정하게 있었던 그러니까 그 계기점도 2017년이라고 본다면 그렇죠. 일본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불만을 갖게 된 게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노선 이거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2017년 11월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인도 태평양 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함께 할 것을 제안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때 한국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 내지는 거부 의사를 사실상 밝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그건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때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예. 그 일본에서는 그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좌우국을 떠나가지고 네. 저는 이제 국제관계가 전공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그 입장이 이상한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불신이 싹 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리를 하면? 일단은 그것이 이제 가시적인 계기가 됐고 네. 그때 이후로 그 제 관찰로는 그 한국의 대북 정책을 우려하는 네. 그래서 그 즈음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표현이 좀 바뀝니다. 어떻게요? 그 융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융화? 예. 예. 그게 융화라는 표현이 우리나라도 쓰기는 있지만은 일종의 통일 정책 비슷한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반일적인 감정을 갖고 있고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반일 대통령이 북한과 융화를 하고자 한다. 이 예. 말은 뭐냐면 예. 대북 정책 자체가 우리 대북 정책의 성과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하시더라도 네. 그것이 평화를 위한 프로세스라기보다 남북한 그 나셔널리즘의 뭔가 확산으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그래서 예. 예. 아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만큼 예. 그 한국의 대북 정책의 전개에 대한 시각도 시선도 그 일반인들 시선에서 봤을 때는
뭔가 감동이라기보다 우려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던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니 분단된 우리 입장에서 융화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뭐 생각이 퍼뜩 드는데 그건 둘째치고 근데 대북 정책으로만 한정을 하면 문재인 예. 정부 이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접근법도 사실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예. 그럼 이거에 대한 어떤 일본 아베 내각의 그러면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한국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관계를 풀고 네. 그 결과 정상회담,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번 이뤄진 상황에서 네. 일본이 크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예. 근데 그동안 이 일본 외무성이나 특히 관저의 기본 입장은 일본은 대국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국 외교? 외교란 뭐냐면 예. 그동안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했었죠. 네네네. 동시에 또 한국에서는 좀 지나칠 정도로 보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많았던 것이고, 네네. 이 말은 뭐냐면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동아시아를 둘러싼 안보 정책에서 완벽한 일치를 보고 있다라는 어필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적어도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나름대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의 설명 말씀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게, 우리 국내에서는 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이제 적극 써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근데 교수님께서 진단한 아베 내각의 이런 시각이나 스탠스에서 그러면 비춰본다면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아베 내각으로서 봤을 때는 화이트 국가 배제 내지는 배제한 후에 네. 정당성을 오히려 크게 만들어주는 좋은 재료가 되겠죠. 오히려 지소미아 폐기 카드가? 물론입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안전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고 또 오히려 일본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긴 한데 네. 지금 일본의 기본 전략은 한국 쪽에 안보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나 앞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 안보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것이 성격상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본이 그 부분을 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화이트 국가 배제 이후에 한국한테 혹시 미쳐질 경제적인 영향은 사실상 무역 수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안보 리스크가 있는 국가, 다시 말해서 신용도가 떨어진 국가라는 네네. 프레임을 계속 제시하게 될 거고 이것이 장기화될수록 한국에 꼭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네, 지금까지 일본 스다주쿠대 박정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